반대로 뒤집어서 다른 방향에서 새로 시작.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판을 바꿔야 한다. 방치했고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행동을 할 때 항상 의심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 행동을 해도 되는가? 난 할 수 있는가? 이런 자기 의심을 하는데, 이 무지한 스승의 진보를 위해서 진보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자크 랑시엘의 무지한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이고, 어떤 교육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삶의 도전의 직면에 있으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줄거리 먼저 이야기하고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1818년에 이 루뱅 대학이라는 곳에서 조제프 자코토라는 사람이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됩니다. 이 자코토는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네덜란드어를 쓰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이 자코토는 네덜란드어를 몰라요. 네덜란드어를 모르는데 네덜란드어를 쓰는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생들은 프랑스어를 배웠을까요? 아니면 못 배웠을까요?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아는 단어에 상응하는 프랑스 단어와 그 단어의 어미 변화하는 이치를 혼자서 찾아냈다. 그들은 혼자서 단어를 조합하여 프랑스어 문장을 만드는 법을 익혔다. 학생들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문장에 쓰는 철자법과 문법도 점점 더 정확해졌다. 더구나 그들이 구사하는 문장은 초등학생 수준이 아니라 작가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는 자신이 알지 못한 것을 학생들에게 성공적으로 가르친 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그 일화를 중심으로 지적 해방, 지적 평등, 그리고 설명자의 질서 등등 다양한 교육학의 어떤 철학의 재밌는 담론들을 써나가는 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정리한 총 4개의 문장을 통해서 한번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 해방은 자기 해방이다.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의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해방이 선행된 후에서 우리는 비로소 해방된 자유인, 해방된 지식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책의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했다. 학생들이 그의 설명에 도움 없이도 프랑스어로 말하고 쓰는 법을 스스로 익혔다는 사실이었다. 자코토는 학생들에게 말하고 그의 학식을 조금 더 전달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열등함이란 그로 하여금 좀 더 찾아보도록 강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초래된 결과임을 알 것이다. 하지만 위대한 화가 만들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방된 자 만들기, 그래 나도 화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 만들기가 중요하다. 그 정식에는 어떤 오만도 들어가지 않는다. 반대로 거기에는 모든 이성적 존재가 지닌 힘에 대한 정당한 느낌이 들어간다. 다양한 지적 학습의 능률이 불균등하기는 해도 모든 인간 아이가 가장 잘 배우는 것은 스승도 설명해 줄 수 없는 모국어다. 사람들은 아이에게 말하고 아이 주변에서 말한다. 아이는 그것을 듣고 기억해 두고 따라하고 되풀이하고 틀리고 고치고 운 좋게 성공하고 방법을 다시 익혀 시작한다. 설명자들이 지도에 착수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도 거의 모든 아이는 성별, 사회적 조건, 피부색과 상관없이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듣고 말할 수 있다. 칼립소 안에 있는 전체란 바로 인간의 모든 발현에 들어있는 지능의 역량이다. 동일한 지능이 명사도 만들고 수와 기호도 만든다. 동일한 지능이 기호도 만들고 추론도 만든다. 이 첫 번째 문장, 이 첫 번째 명제, 지적 해방은 자기 해방이다라는 명제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는 지능이 사람들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너는 똑똑하고 나는 똑똑하지 않아. 쟤는 나보다 더 똑똑해. 근데 랑시에르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지능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는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뭔가를 배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경우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힘을
강제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설명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역량을 끌어내줄 사람, 그게 무제한 스승이고, 그러한 무제한 스승들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열등한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식을 주거나 어떤 지능을 개선시키려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심을 제거해야 된다는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책을 만드는 지능 또는 이 마이크를 만드는 지능 모두 다 같은 지능인 거예요. 다만 같은 지능이 다른 방식으로 발현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평등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불평등한 상태에서 평등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평등을 전제해 놓고 그것들을 입증해 나가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건 마지막 문장에서도 나오니까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 그렇게 지적 해방이라고 평등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우리가 평등하냐? 누구는 똑똑하고 나는 안 똑똑하고, 너는 똑똑하고 나는 안 똑똑한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평등일 수 있냐? 그 근거입니다. 일종의 지적 해방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지와 지속성을 통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자, 책 본문을 읽겠습니다. 반대로 지능이 오류를 범하는 것은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말해야 한다. 정신의 원죄, 그것은 성급함이 아니다. 그것은 부주의다. 학생은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보고 쉼없이 비교하고 늘 다음에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무엇을 보고 있니?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니?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 것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지속성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한 편씩 시를 외울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거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생각에 대해서 1시간씩이라도 성찰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얼마나 삶이 크게 바뀔까요? 그래서 이 랑시엘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똑똑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당신이 전능한 게 아니라, 지능은 평등한데 당신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 사람 같은 경우에 책을 못 읽게 된 거는 단지 우리가 책 읽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방치했고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랑시엘의 입장에서는 이 해방된 지식인, 해방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뭘 보고 있니?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뭘 할 거니를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그게 일종의 해방이라는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명제. 모든 것은 이어진다. 고로 당신은 할 수 있다. 지적 해방론의 두 번째입니다. 책 본문을 읽겠습니다. 전체는 전체 안에 있다의 핵심은 누구나 여러 대상들 사이의 관계, 비슷함과 다름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미 알고 있던 것과 연관시킬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또한 텔레마쿠스의 모험이라는 한 권의 책 안에는 우리가 모든 책, 모든 언어에서 보고 읽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연관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해방된 자는 자신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낸 모든 생산물에는 똑같은 지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알던 것, 사물과 연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것을 찾는다. 중요한 것은 경계를 지속하게, 무분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결코 느슨히 하지 않기 이다. 스승이란 구하는 자를 그 길에 붙들어주는 자이다. 붙들어주는 자이다. 그 길에서 구하는 자는 혼자 구해야 하며 구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자, 세 번째는 모든 것은 이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조세프 자코토라는 교수가 자기도 네덜란드어를 모르는데 네덜란드어를 쓰는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면서 텔레마쿠스의 모험이라는 책을 하나 줍니다. 프랑스어, 네덜란드어가 같이 있는 그 책인데 그 책을 주고 읽으라 그래요. 그리고 첫 장의 경우에는 외우라고 하는데, 이 랑시엘의 입장에서는 그 책 안에는, 텔레마쿠스의 책 하나의 안에는 다른 여러 가지 지능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은 커다란 하나인데 그 커다란 지능 하나가 이 책도 만들고 저 책도 만들고 저 책도 만들기 때문에 그 책 하나만 읽어도 전체의 지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여러 대상들 사이의 관계,
이 책에서 봤던 거는 내가 전에 봤던 거랑 비슷하네? 이거는 다르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지능을 가지고 연관시키고 비교하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책을 읽었죠. 무제한스승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스토리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 스토리 라인을 만들고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또 영상을 찍은 다음에는 편집을 좀 하겠죠. 컴퓨터를 만지겠죠. 그리고 컴퓨터를 만지면은 그 후에는 영상을 릴리징하고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겠죠. 그리고 그 공개된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을 또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는 하나의 행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나중까지 가서는 소통하는 행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지능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노동자야, 나는 학생이니까 저걸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너가 하는 일의 연장선상에서 또 새로운 일이 있고 또 새로운 정신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굉장히 이런 혁명적인 교육에 대한 사고관이 우리 자신에 있던 어떤 두려움을 깨는 그런 혁명적인 사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명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판을 바꿔야 한다. 사실 이 조세프 자코토의 교육 방식을 보고 있으면은 기존의 교육에 대한 논의들이 좀 무의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잘하는 학생들을 더 잘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어떤 수준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하나의 교육의 철학이 있고, 그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은 평등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어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근거한 평등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제한스승 같은 경우는 이 둘 다 아니에요. 그냥 진보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개선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판을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을 지향하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평등한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지능 안에 있고 그 지능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능의 평등은 입증된 거고 우리는 증명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고관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제가 옛날에 영화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연출도 하고 제작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현장이나 이런 지휘 같은 것들을 감독인 제가 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모 회사 사옥 앞에서 허가를 받고 찍기로 했어요. 근데 경비 인력이 교체돼가지고 촬영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화 이 장면을 찍어야 되고 장비는 다 빌렸고 사람들은 다 왔고 돈은 들어갔는데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영화를 찍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너네 둘이 얘기를 해라. 여기서 그냥 대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떠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카메라 한 개 딱 올려놓고 녹화시켜 놓고 스태프들 다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네 둘이 여기서 대화해라. 배우 두 분이서 대화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경비 인력이 찍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영화라는 것도 결국에는 실생활을 재현하는 건데 대화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한 개 두고 다 떴나라 해가지고 경비 인력의 제재 없이 영화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났는데 진보를 위해서 진보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혁명적 사고가 지금 필요하지 않나. 네, 책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교육학의 신화는 세계를 둘로 분할한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해서 교육학의 신화는 지능을 둘로 분할한다. 열등한 지능이 있고 우월한 지능이 있다. 열등한 지능은 지각을 무작위로 등록하고 기억해두고 해석하고 습관과 욕구의 좁은 고리 안에서 경험을 되풀이한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몇 가지 모함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여기 학생의 손에 책이 들려있다고 치자. 이 책은 학생이 어떤 교과를 이해하게끔 하기 위한 일련의 추론들로 짜여있다. 일련의 추론들. 이제 스승은 그 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시작한다. 그는 그 책에 짜여있는 일련의 추론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련의 추론들을 한다. 그런데 왜 그 책에 그런 도움이 필요할까? 설명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장이 그냥 자기 자식에게 책을 주고 아이가 직접 그 책의 추론을 이해할 수는 없을까? 설령 아이가 그 추론들을 더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치자. 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설명해주면 왜 그 아이는 그 추론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걸까? 설명한 추론들은 성격이 다른 것일까? 이런 경우 그 추론들을 이해하는 방식을 또다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닐까? 설명의 논리는 이렇게 무한퇴행의 논리를 내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뭔가를 모르는 학생이 있으면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내용을 풀어서 쉽게 해주려고 설명을 해주는 건데, 사실은 어떤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원작자의 내용이라는 것도 일련의 추론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주장과 근거를 가지고 설정해놓은 추론인데, 그 추론을 설명자의 입에서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이게 또 이해가 잘 되냐는 말이에요. 자, 총평하겠습니다. 이 무지한 스승이 말하는 지적 해방, 지적 평등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소한 선택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항상 의심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 행동을 해도 되는가? 난 할 수 있는가? 이런 자기 의심을 하는데, 이 무지한 스승의 내용에 따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지능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지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4가지 명제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기 해방이 지적 해방이다.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의심하는 게 자기잖아요. 그걸 해방을 해야지 지적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의지와 지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이유, 지속하지 않았고 의지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대단한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의지를 지속해 줄 수 있는 강제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모든 것은 이어진다. 고로 당신은 할 수 있다. 이게 지적 해방론의 투죠. 당신이 이미 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이 바로 옆에 일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하는데 쓰는 게 이어지고, 쓰면은 그것들 영상이라는 형태로 기록하는 게 이어지고, 기록하면은 그 기록을 나누면서 소통하는 게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다. 네 번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판을 바꿔라. 시스템, 제도, 사회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들을 해결하고 싶다면은 개선이나 진보의 방법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다른 방향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여러분이 이제 이 무지한 스승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영감을 얻으시고 또 하시는 일에 엄청난 혁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김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